이 육효라는 학문 자체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렇게 그 원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주 원리를 모르면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주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용신 이론인데요. 이 용신론을 모르면은 이거는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사주의 용신이 내 사주를 갖고 용신을 뽑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사주의 용신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신을 못 뽑으면은 이거는 따라오기가 어렵고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육효학이라는 게 도대체가 무슨 학문이냐, 이 육효학이라는 학문이 뭐냐를 아시려면은 먼저 주역의 64쾌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효학이라는 거는 이 주역에서 얘기하는 64쾌를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 우리가 사주를 가지고는 내가 지금 오늘 집을 팔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집을 팔려고 그러는데 요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집들 팔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집이 안 팔린단 말이야. 근데 사주를 가지고 야, 오늘 당신 그 집이 팔린다 안 팔린다, 그거 알아맞힌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사주 가지고 그거 오늘 내가 집이 팔린지 안 팔린지 알 수 있겠어요? 그거 알아맞힌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주를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그 사람의 앞으로의 기륭화복이 어떻다, 이 사람의 올해 운이 어떻다, 좋다 나쁘다는 알지만은 당장 오늘 집 계약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주역에서 얘기하는 64쾌를 이용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집을 팔려고 그러는데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습니까 할 때 점을 쳐서 이 집이 오늘 매매가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매매가 안 된다 하는 거를 결정 지어주는 일종의 점수학이에요. 그런데 이 육효라는 학문은 우리가 단순히 무당이 굿하고 무당이 뭐 쌀점 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역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그러면 이 64쾌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알려면은 주역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주역에 대한 그 학문적 체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주 이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5,000년 전에, 뭐 정확히 한 5,500년 전에 중국에서 이 인간이 돌아가는 자연 현상을 밝히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와 달, 음양, 오행 이론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 삶이 살아가는 자연 현상을 기술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술하는 방편으로서 한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문이 나오면서 주역 이론도 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주역 이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요게 여러분들 뭐 사주 이론에서 다 봤듯이 일월, 해와 달이 변하는 그 원리가 주역입니다. 그럼 해와 달이 변화돼서 우리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에요. 음양 오행 이론이에요. 그 음양 오행 이론을 자연 형상에 맞게끔 정리한 게 주역인데, 그 주역 이론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면 삶의 도리를 학자들이 기술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로 뭐냐면은 상강울인이에요. 즉 왕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루는 삼관과 우리 민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도덕인 오륜의 원리를, 그때 당시 5,000년 전에도요, 인간이 심지어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였습니다. 빈곤해서. 그런 사회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냐, 세상이 살아가는 원리를
밝히려고 이제 주역의 원리를, 즉 삶에 살아가는 도리를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학자들이 그런 그 삶에 살아가는 도리를 쭉,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노노, 맹자, 대학, 중용이라는 원리가 결론은 뭐냐면은 상강오륜이에요. 간단하게 해서 사람의 살아가는 도리를. 그때 당시에 5,000년 전에 중국의 부족 국가도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삶이 살아가는 자연의 현상을 기술하고 또 이러한 그 도덕적인 걸 강조하면서 이 학문을 만든 게 주역입니다. 그 주역이라는 학문이 쭉 그거를 기술하기 위해서 한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이 먼저 나오고 주역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주역의 원리를 기술하기 위해서 한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문을 만들고 이제 주역 이론이, 그거에 의해서 도덕이 형성되고 이 부족 국가에서 이제 하나의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 고대 국가가 만들어진 게 지금부터 기원전 1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한 3000년 전. 그게 하은주 시대예요. 그 하은주 시대에 한문이 체계화되고 이런 그 주역 이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고대의 학문이 만들어져. 그 원리가 주역이에요. 그 원리가 쭉 나오고 구전되다가 기원전 500년 전에, 정확히 550년 전에 공자라는 분이 태어났어요. 근데 뭐 다 아시지만 공자라는 분하고 석가모니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공자라는 분이 그거를 그 전에 많은 학자들이 있는 걸 갖다가 필요한 것들만 잘 조합을 했어요. 조합을 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100여 명 이상이 되는 제자들이 공자님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거를 집대성한 게 논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직접 쓴 게 아니에요. 공자님은 그 내용을 좋은 거를 취합을 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메모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공자 제자인 자로라든가 자공이라든가 이런 많은 그 제자들이 그를 집대성을 해서 이제 학문적 체계를 만든 겁니다. 그게 오늘날 얘기하는 우리가 사서상경이에요. 이제 그게 다 통틀어 주역입니다. 그 원리를 만들어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학문적 체계가 섰어요. 그런데 이 주역이라는 학문 자체는, 자,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도리, 군신 간의 도리, 부자지 간의 도리, 친구지 간의 도리,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합리적이냐, 그런 상당히 그 도덕적이라는 요소가 상당히 강조된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더 그 도덕 문제만 강조해서 쓴 도덕경, 노자라는 도덕경은 특히 이제 그런 측면만 강조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주역이라는 학문의 체계가 원래 이 주역이라는 학문 체계에서 이거는 점수락하고는 무관했던 거예요. 다만 인간의 그 학문적 도리. 그런데 그 자연 현상을 이 주역에서 음양이니까 우리가 양과 이 양과 음이라는 음양 오행 이론이 나오니까 이 양과 음을 이용을 해서 이제 기호를 표시를 했어요. 근데 그 기호를 표시한 거는 공자님이 꼭 하신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를, 그런데 그 주역을 이용해서 어떤 기호화한 거는 물론 공자님이 처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늘. 그런데 우리가 주역의 이론이 나온 첫 출발은 어디냐면은, 제가 사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사람이, 고대 중국 사람들의 그 사상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은 천원 지방의 원리예요. 근데 천원 지방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자,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한데 하늘이 둥글다는 거는 지구가 돌아간다는 걸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은 돌고 도는구나. 그리고 이 태양 밑에 우리 지구 인간이 살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쉽게 움직이지 않는 평평하다. 그래서 여기서 양이라는 개념과 여기서 음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호를 어떻게 표시했냐면은, 자, 이걸 봐요. 이 빛은 말이에요. 태양에서 내려지는 빛은 끊기는 게 없죠. 빛이, 자, 봐요.
우리가 사주에서 이 병자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 이 병자가 태양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이 병자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하늘의 태양은 우리 인간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은 하늘에서 다 공평하게 빛을 비치는 거예요. 태양이 나만 비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내려지면은 해는 우리 지구상의 모든, 그러니까 요 글자는 대지라는 뜻이에요. 그죠? 대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한테 공평하게 태양은 내려집니다. 근데 태양이 내려지는데 태양이라는 게 끊기는 게 아니죠. 태양은 끊기는 적이 없잖아, 빛은. 그러니까 끊기는 게 없으니까 빛은 일직선에 끊기질 않아요. 그러다가 태양이 지고 나면은 하늘에 구름이 끼고 어두워지고 그러면 비가 옵니다. 그 비는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그 비를 모는 거는 땅이에요. 대지에 비가 모입니다. 근데 비는 어떻게 돼요? 비는 끊기죠. 비가 오는 걸 보라고 비가 이렇게 끊겨 오잖아요. 그래서 비는 끊겨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지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양이고 요게 음이에요. 요 비는 대지를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기호를 어떻게 양은 일직선으로 음은 왜 이렇게 끊어지게 했냐면은 바로 태양빛과 비를 보고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내려질 때는 양 아닙니까? 태양이 가리고 구름이 모이고 비가 내리면 어두워지면서 태양이 가리고 비가 내려요. 비가 끊어. 바로 그런 상태에서 이 기호를 양과 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호를 만들었는데 그 주역이라는 학문 자체는 이게 점수학하고는 무관하게 하나의 인류의 삶의 도리를 표시한 학문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원리 자체가 역이란 자체가 태양과 달이니까 이거를 결합해서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때 공자께서도 이 기호는 표시를 했고요. 구세학자들이 이 주역의 원리를 하면서 자연현상에 대한 기호를 붙여갖고 64개를 만들었는데 64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은요. 공자께서는 점술학에 대해서 점을 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64개를 공자님도 형상화하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64개에 대한 의미를 근데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또 나중에 그 주역책을 드리는데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참 진짜 성경하고 똑같은 내용이 써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야지 다 성인군자가 되는 방법을 써놓은 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쾌 자체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점수가 됐느냐 하는 거는 후세학사, 그러니까 공자님이 지금부터 5,500년 전, 기원전 550년 전, 기원전 550년 전에 공자님께서 주역의 원리를 집대성하고 제자들이 집대성하고 이제 64개를 만들고 그러는데 이거를 점수라고 처음으로 활용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에요. 그 제갈공명께서 근데 불행하게 그 제갈공명이라는 선생님이 그분이 그 64개를 가지고 점수한 그 내용 그 서적은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냥 구전만 돼 있어요. 근데 그 제갈공명이 반드시 그 군대를 이제 이렇게 군대를 내보내고 사람을 쓰고 그럴 때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적벽대전에서의 동남풍이 부는 거 이게 뭐 신 같으지만은 그 사람이 거기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이게 겨울에도 북풍에서 남풍으로 불 때가 있고 그걸 그러니까 거꾸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게 오늘날 말하면 무역풍이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적벽대전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그때 사람을 쓰고 오늘 군대를 내보낼까 말까 할 때 이 사람이 이 전패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패에 의해서 이제 백전백승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제갈공명이 그때 했던 기록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64개 주역을 이용을 해서 64개를 집대성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구전대다가 집대성한 사람은 한참 후에요. 송나라 때요. 그러니까 수나라, 당나라가 망하고 등장한 게 송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고려 중엽쯤 됩니다. 그 송나라 때 역학에 아주 유명한 소광절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소광절이라는 분이 64개를 집대성을 합니다. 이분이 이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 주요 쾌에 대한 해설서는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쓰고 이 사람이 쓰면서 그 점괘로 해석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좀 이따 얘기하는 육효라는 원리를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밝힙니다. 그리고 자기가 활용을 해요. 그러고 있다가 송나라 다음이 명나라죠. 그런데 이 소광절이 얘기한 것보다 더 뛰어나게 학문적으로 이제 이거를 활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명나라 때인데요. 여러분들이 육효학을 배우기 전에 이런 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 명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주원장입니다. 근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여기 여성분들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머니 참 아주 지적으로 높다고 아주 진짜 애들이 까무러쳐요. 그런 얘기 해주면. 뭐냐면은, 우리나라 2조 왕 중에서 가장 장수하고 한 사람이 여러분들 누구예요? 예? 영조지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중국의 역대왕 중에서 아주 최고로 못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원장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도 잡아먹은 사람이야. 주원장이라는 사람은 사람도 잡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포악한 사람이야. 근데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인간 이하고 백정, 이 사람은 그 주원장이라는 사람은 백정 출신이야. 말 그대로 노예야.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 하는 게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 역사에서도 주원장 얘기를 잘 안 해요. 원캉 못된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든 왕이 되고 명나라라는 진짜 아주 문화가 꽃피우는, 그런데 중국의 역사에서 문화를 가장 또 꽃피운 나라가 명나라예요. 당나라보다 더 학문적으로 고전적으로 도덕 국가가 명나라입니다. 유교를 가장 숭상한 나라가 명나라예요. 근데 설립자는 역대 왕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백정 출신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가 원나라 말기 아니에요. 그 송나라가 망하고 몽고적 징기스칸 원나라가 지배를 하잖아요. 근데 원나라 말기였는데, 원나라 말기에 아주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절간으로 들어갑니다. 절간으로 들어가요. 근데 절간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몽고족이 그 절간을 식량을 뺏으러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망갈 거냐 여기서 싸움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도망가도 죽고 싸움을 해도 죽을 것 같아서 결정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때요. 이 주원장하고 같이 숨어 들어온 사람 중에서 이 육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육이라는 분이 이때도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수문학자입니다. 수문학자. 그런데 그 육이라는 분이 주원장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돌쌍놈이지만 얼굴은 왕상이었어요. 이게 진짜 인물은 기가 막 왕상입니다. 그래서 이 육이라는 분이 주원장을 딱 손을 잡고 점을 한번 쳐보자. 이렇게 점을 쳤어요. 점을 쳤는데 싸움을 해서 이길 쾌예요. 그래서 이 주원장이더러 우리가 여기서 몰살당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요 산 밑에 도독들하고 합세하자. 그래서 도적들하고 합세해서 그 원나라 병사를 우리가 물리치면 이긴다. 그래서 둘이 뛰어가서 그 산 밑에 있던 도독들하고 합세를 해서 그 원나라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때 그 육이라는 분이 바로 주원장의 제1의 참모예요. 그때
일설에는 6이라는 분이 주원장을 만나자마자 왕이라고 그랬대요. 이 돌상놈한테. 그러니까 벌써 얼굴에 왕상이 써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사람이 관상도 무시는 못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주원장이 거기서 이기면서 그 산적 두목의 사위가 됩니다. 산적 두목의 사위가 되는데 이 유기가 코치를 해갖고 그 산적이 죽으면서 이제 자기가 두목이 되는 거예요. 그 두목이 되는데 이 유기라는 사람이 그 코치를 해서 싸움을 하는데 백전백승을 했대요. 그러니까 질 것 같으면 안 나가고 질 것 같으면 숨어요. 숨고 남이 양 축사도록 싸워갖고 나가서 마지막에 가서 적장을 물리치고 자기가 이겼다고 내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은 나머지 그때 당시 원나라 말기 때 주원장보다 진짜 무술이 뛰어나고 국가관이 뛰어난 사람이 수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나라 말기에 그 중국이랑 광활항 땅덩어리에 산적들이 수천 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주원장은 군대가 제일 적었는데도 어떻게 중국의 마지막에 통일이 된 왕이 됐냐면은 질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뒷짐에 있어요. 뒤로 물러가 있습니다. 남이 싸도록 다 싸매. 그래서 이길 쯤한테 가서 군대 10,000명 끌고 가서 적장 목 빼고 내가 이겼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주원장이 얼마나 나쁜 놈이었냐면은 그리고 그 죽인 적장의 부인은 다 첩으로 삼았어요. 무조건. 그렇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주원장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육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나갈 때와 멈출 때를 알았을까? 바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육효 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일 나중에 여러분들 다 배우시지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육효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쳤는데 매일 치는 거예요. 매일. 내가 오늘 일진을 매일 쳐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하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병진일이다. 그러면 병화가 용신인 사람은 올해 운이 좋죠. 오늘 일진이 좋잖아요. 병진일이다. 근데 그 일진대로 딱딱 맞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생길 때 오늘 일진이 좋냐 나쁘냐, 오늘 싸움했을 때 이길까 질까, 이걸 이 육이라는 분이 점을 쳐서 그 주원장의 군대를 나갈 거와 물러갈 걸 정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원래 뭐 과장하는 민족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그러면서 이제 주원장이 왕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좌우간 진짜 공들인 사람은 막판에 정권을 뺏으려고 그러다가 막판에 죽고, 제일 악덕한 사람이 주원장이 왕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이 주원장 다음 아들들이 똑똑한 거지요. 주원장이가 죽고 난 뒤에 아들들이 진짜 유교의 문화 정치를 핀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400~500년에 유지를 하고 아주 뛰어난 유교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육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로 주원장의 참모가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이 죽으면서 쓴 책이 유명한 청군부라는 책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이 육이라는 사람이 청군부라는 책을 쓰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청군부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소광절이 주역에 대한 해설서는 공자님이나 공자 다음 제자들이 얘기를 했고, 그거를 가지고 점수락으로는 64개에 대한 내용은 소광절이 정리를 합니다. 송나라 때. 근데 이거를 이 점수락으로 발전을 시킨 거는 육이에요. 그 육이라는 분이 이 진짜 뭐 기가 막히게 백발백중에 그 점수락을 발전을 해서 만든 게 청군부라는데, 이 청군부라는 책은 바로 이 64개, 우리가 앞으로 이제 64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는 걸 설명하겠지만은 64개를 이용해서 점을 치는 거야. 점수락. 이 점수락에 대한 기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군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제가 사주이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주이론에다가요, 사주이론 뭐 여러분들이 시중에 책들이 많은데 그 사주이론을 뭐 있는 대로 다 전복을 시키면 사주를 풀 수가 없어요. 다 좋고 나쁜 것 같아. 즉 많은 이론 중에서 이 사주에 어떤 원리가 맞고 틀리냐는 걸 초이스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주가 좋은지 나쁜지, 올해 운이 나쁜지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중에 육효책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어떤 점을 쳤을 때 시중에 있는 이론을 다 집어넣으면 정답이 안 나와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이연령 비연령이야. 그래서 제가 장담을 합니다. 저한테 배우는 대로 마세요. 이거는 반드시 정답이 있는 학문이에요. 정답이 없는 이연령 비연령 이거 왜 배워요? 솔직히 사주 이론이 정답이 없으면 이거 왜 배웁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기하게 맞아요. 그때 보는 원리를 알아야 돼. 사주 이론, 신사를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역학에서 신살이 80개야. 그 80개 신사를 다 대입하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육효 원리를 정확히 대입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떤 건 초이스하고 어떤 건 버리고 요럴 땐 뭘 초이스해서 어떤 걸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해야만 옳다 그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중에 가면 주역 책에는 64개에 대한 설명은 다 나와 있어. 제가 해설서 대학에서 제일 좋은 해설서를 제가 써놓은 걸 드릴 거예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이 64개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은 여러분들 64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건유천개다. 건유천개가 하늘캐거든요. 이렇게 이제 양만 위아래가 상캐 하캐가 양만 쭉 있는 게 건유천개인데 자 이제 그런데 이거에 대한 주역에 대한 설명이 한문으로 쭉 써 있어요. 그거 해석을 하나하나 한다면은 여러분들 매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3시간씩 1년을 공부해도 다 못 끝내요. 64개에 대한 한문의 해설을 하나하나 하려면.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공부하려면 한문 공부하면 되고 그거 공부하려면은 성균관대학에서 계절학기를 가서 들으세요. 성균관대학에서 저도 옛날에 들었는데요. 성균관대학에서 봄, 겨울 방학 때 주역 강의를 합니다. 네? 주역 강의를 해요. 거기 가서 주역 그 강론을 들으시라고 한문 강의를 쭉 들으셔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유천개에 대한 쭉 해설이 이제 근데 그 내용 설명된 걸 내가 책으로 다 드릴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64쾌가 나온 거고 쾌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그 쾌를 가지고 어떤 점을 쳤을 때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걸 배우는 거지. 제가 주역 강의를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거를 강의하려면 한문 해석을 노노맹자 강의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1년 걸린다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는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드린 책의 그 해설서만 봐도 그 안에 내용이 다 나오고 모르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해석된다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역에 대한 해설이 문제가 아니라 해설 나와 있고 그게 어떻게 쾌가 만들어졌고 그 쾌에 대한 내용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핵심적인 내용.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4쾌가 점수락이 아니에요. 64쾌에 되는 건 인간의 상강 오륜적인 내용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어떤 쾌는 점으로 어떤 쾌는 이런 쾌가 되고 왜 그렇게 부척이 됐느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이제 그 원리를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설명을 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역이란 학문 자체는 인간의 삶의 도리를 설명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쾌를 만들었는데 쾌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쾌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하는 걸 아는데요. 그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직 인쇄를 다 못 군대서 그랬는데요. 제가 이 64쾌에 대한 주역 해설서를 드릴 겁니다. 거기 다 해설을 해놨어요. 제가 한문의 의미를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면은 시중에 있는 그 64쾌 주역 해설서보다 더 잘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엔 또 하나는 제가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 이걸 만들 때 그때 당시에 우리 박사 동기 3사람이서 공동 작업을 1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돈 1,000만 원을 줘도 안 판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공을 들인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그 교재를 드리면 그 교재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그 너무 장담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은 그 책을 보면 여러분들은 10년을 걸려도 저처럼 만들지를 못해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원리만 알면은요, 솔직히 자판 깔아도 인류 소문난 점쟁이 노릇할 수 있어요. 그만큼 잘 만들었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여러분도 죽었다 까내도 그렇게 만들지 못해요. 제가 그 교재를 드리고 그걸로 할 건데요. 이제 할 건데, 그걸로 할 건데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다음 주에 이제 여기 정식 등록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그거는 책값을 제가 받을 거예요. 지금까지 잘 노출을 안 시켰는데 그 책은 2권 주역 해설서하고 그 육효 정리한 책은 제가 5만 원을 받고 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때 드릴 건데 그 인쇄가 지금 들어갔어요. 다음 주 초에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시 그래서 이제 본 강의 그걸로 할 거지만은요. 그래서 이 주역이란 학문 자체는 이거는 쉽게 해서 어떤 그 노노맹자 얘기예요. 그러면 이 노노맹자 얘기인데 이거를 기호화한 게 이게 64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호화했을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그 주역이란 학문,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에서도 우리가 처음 배우듯이 주역이란 학문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삶의 도리를 형성하는데 우리 인간이 어디에 해석되어 있어요? 해와 달에 해석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옛날 사람도 서양의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알았어요. 원래 이 지구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는 지구가 만들기 전에 한 우주는 뭘로 되어 있을까? 먼지로 됐다고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먼지. 그 먼지라는 건 하나의 기야. 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날 물리학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지금부터 46억만 년 전에 이 먼지인 우주계가 팡 터진 거야. 그게 유명한 빅뱅 아니에요. 빅뱅이 됐어. 그래서 빅뱅에 의해서 핵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핵 분열이 일어나고 핵의 중심이 태양이 된 거죠. 딱 떠지면서 핵의 중심이 태양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기야, 먼지야. 그래서 태양이 딱 뜨고 태양이 이루어지면서 태양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금, 지화, 목, 토, 성. 수금, 지, 화, 목, 토, 성.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야. 근데 지구만 유독 달이라는 위성을 하나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달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 지구만이 달이라는 걸 갖고 달이 지구를 돌아. 지구는 또 태양을 돌고 공존자존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요. 만약에 달이 없다 그러면 지구는 밤이 영하 500도로 내려갑니다. 그럼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기에서 이런 우리가 사주 원리대로 이런 한 기, 일기에서 태양과 달이라는 그래서 양과 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은 직선으로 하고 음은 떨어지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는 끊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떨어진 비는 끊기죠. 그래서 기호를 양과 음이라는 양과 음을 여러분들 책에 그래서 양을 끊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영속속이라는 뜻이야. 계속 지속된단 말이에요. 이건 끊어져. 그럼 해가 지고 나면은 달이 뜨듯이 이렇게 이 한 기에서 빅뱅에 의해서 해와 달이 형성된 겁니다. 이거를 용어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주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거 절대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거 외운들 뭐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이거 제가 육효를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학문적으로 내 전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주 강의보다 이건 내가 더 잘한다고 명강이라고 내 자부하고 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나 이거 외우라는 사람 보면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절대 외우지 마세요. 64개 외운들 뭐 할 거예요? 그 외워. 일권천, 예를 들어서 건의천계다, 무슨 그 다음에 천태기계다. 그거 외우면 뭐냐 말이야, 외워서 뭐 할 거야?
그걸 어떻게 써먹고 어떤 원리냐가 아는 게 중요한지 그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이 50대, 60대에는 지금 3개 외우면 잘 외워요. 64개에서 3개 외우면 잘 외워요. 그럼 못 외우면 어때? 아, 책 보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책 보고 그걸 어떻게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까지가 안 외우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고등학교 입학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의미를 아시란 말이에요. 야, 권위청계 좀 이따 얘기하지만 도대체 권위청계가 그래 그렇게 만들었어. 그럼 그게 왜 그런 의미를 부여했을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내가 권위청계가 나왔을 때 아,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한다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원래 우주가 한 기에서 해와 달, 양과 음으로 나눠서 이거를 양이라고 그래. 이 양이라는 말을 모르면 어때요? 이거 왜 외우려고 애쓰냐고. 양과 음으로 나눠진 걸 양이라고 그래. 그래, 이거 굳이 애우려고 그래. 양이라는 거 둘로 쪼개졌으니까 양이라는 개념, 용어를 붙인 거지. 그까지 양이라는 거 못 외운들, 여러분들이, 육효를 배우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용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외우려고 애쓰다 보면 여러분들 머리 뽀개지고 잘못하면 고혈압 환자 쓰러져요. 절대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라고. 자연스럽게 듣기만 하세요. 제 학문 체계가 그런데 저는 늘 우리 은사한테 배울 때도 성대에서도 이걸 왜 그런지 이해를 하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이거 왜 외워 바보같이. 이 주역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건 주역회를 내가 쓴 해설서를 읽어보란 말이야. 거기다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어떻게 써먹고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자가 얘기한 자연현상인 주역을 가지고 하나의 그 쾌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도낙서에 있는 기호 1, 2, 3, 4 기호를 만들듯이 여기다 이제 그래서 양 중에 양 이거를 태양이라고 그래. 그래서 양이 2개가 겹쳐 있다. 근데 왜 이런 기호들을 만들려고 그러냐면 이제 쉽게 해서 64캐라는 이 쾌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원전 500년 전에 이제 그 학자들이 그런 형상화된 기호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가 낮에도요, 해가 중천에 졌다가 배란간에 어둡고 비가 오듯이 양 중에 음이 있고 음 중에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원리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양 중에 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은 이중적인 거야. 어떤 사람도 다 선량하진 않은 거야. 어떤 사람도 다 도둑놈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냐면 우리는 불쌍하면 측은한 걸 느끼고 또 그런 중에서도 마음이 악독한 마음이 생겨.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성도 남성적 기질이 있는 거고 남자도 여성적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 강도의 차이뿐이거든요. 그래서 양 중에 양, 음 중에 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양 중에서 음을 강조하는 거 요거를 소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 하나에다가 양이 있잖아. 양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음을 붙이는 거예요. 소음, 양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4개로 따지는데 이걸 사상이라고 그래. 근데 이건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기호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4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호를 형상화하는데 1기에서 양음으로 쪼개고요. 양에서 양양. 이걸 태양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사상의학이 이거 갖고 나온 거예요. 사상의학.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사상의학이. 그래서 양 중에 이걸 소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음도요. 음이 음만 있는 또 중에 양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소양. 그다음에 태음. 음이면 음만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음 아니에요? 근데 음만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이걸 소음이다. 태음이다. 그 다음에 음 중에 양이 있어요. 중에 양.
그래서 음 중에 음 중에 아까는 양 중에 음 아니에요? 음 중에 양. 이렇게 이제 그 쪼갰습니다. 요거를 사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 왜 여러분들 얘기하는 저 한의학에서 뭐 어떤 사람은 소양인이다, 뭐 태음이다 그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상 체질이 요거 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양양의 체질 자체가 양양으로만 있는 이게 태양, 이게 태양인이에요. 그죠? 또 양 중에 음 중에 양, 음이면 음만 있는 소음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인간의 체질도 이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이제 가지고, 그러니까 한의학도, 중국의 고대 한의학도 바로 이러한 그 주역에서부터 인간의 체질을 따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요 사상을 가지고 이제 요 64개를 만들기 위해서 유명한 8개를 만듭니다. 근데 이 8개 자체는 점수락은 아니에요. 그 8개를 가지고 이 자연현상을 기호한 거예요. 기호화. 그러니까 주역에 있는 내용을 64개라는 걸로 해서 하나하나의 그 주역의 의미를 부여한 거라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점수락으로 나온 게 육효학인데요. 그래서 8개는 자,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또 2개씩 쪼갭니다. 이건 기호를 형상화하기 위한 거예요. 형상화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 이 8개라는 걸 왜 만들려고 그러냐면요. 이 8개를 만든 거는 물론 공자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역의 현상을 기호화한 거예요. 기호화. 그러면 이거는 왜 기호화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기호를 가지고 그 기호를 가지고요. 기호를 가지고 요런 형상, 요런 개는 요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주역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점수락은 아니에요. 그걸 이제 나중에 소광절이라는 사람이 점수락으로 이론적 체계를 하고 또 육이라는 분이 이제 더 발전을 시킨 거지만은요. 그러니까 이 태양에서 가장 높은 게 천케, 천하고 천지. 자, 주역의 원리가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천지인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이 1이고 지고 3. 그래서 주역에서 3이란, 우리가 이 3이라는 숫자를 인간의 숫자라고 그래요. 3이라는 숫자가 인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일본 사람도 3이라는 숫자를 제일 좋아해요. 7이라는 숫자는 이 미국 애들 얘기고, 우리나라도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죠. 원래 그 3이라는 숫자 자체가 천지인사상에서 우리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태양에서 제일 높은 하늘캐를 이거를 건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만 3개가 겹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양만 3개를 겹쳐 있어요. 양만 여기다 씁시다. 양만 3개를 겹쳐 있는 이거를 건캐라고 그래요. 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음양을 할 때 건이 남자지요. 그죠? 그다음에 곤이 여자처럼 하늘캐입니다. 제일 높은 캐예요. 건캐.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왜 이런 캐를 만듭니까? 이제 앞으로 요걸 이용해서 64캐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그 방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양에서 양 중에 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것처럼 양 중에 음이 있잖아요. 음을 하나 붙여요. 요거를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했지만 요거를 택계라고 그래요. 택계. 그래서 기호를 우리가 1, 2. 근데요, 높아심에서 좀 잠깐 참고로 요걸 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주역에서 55라는 숫자가 중심 글자예요. 55라는 글자가. 이걸 이용해서 64키가 나온 건데요. 55라는 글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은 이미 그 5000년 전에 그 주역이론에서 십진법을 알았어요. 하도낙서에서.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이에요. 이때 요 홀수만 더해봐요. 홀수와 짝수인데요. 홀수가 1, 3, 5, 7, 9예요. 요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요거 9, 25입니다. 그죠? 25죠? 그 다음에 짝수 2, 4, 6, 8, 10을 더하면 얼마예요? 30이죠. 요걸 다 더하면은 55의 숫자지요. 그죠? 그래서 홀수라는 게 양이에요. 짝수가 음인데. 그래서 55인데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 사주에서 배웠듯이 중앙의 숫자가 얼마예요? 5입니다. 그러니까 5를 빼면은 50이라는 숫자가 주역의 숫자예요. 그래서 주역의 숫자를 우리가 앞으로 점괘를 뽑을 때 50개를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그런데 자, 요거를 외우려고 그러지 말아요.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요. 요걸 설명하기 전에 그 얘기를 빠뜨렸어, 제가. 그러면 그 6이라는 사람이 점을 쳤어요. 그 이제 64개를 6효라는 걸 우리가 학문을 하는 거니까 주역에 대한 쾌에 대한 설명도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근데 죽었다 깨나도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평생을 가도 못 외워요, 그거. 저도 못 외워요. 책 보고 제가 해설해 주는 거지. 그걸 어떻게 외워요, 그거를. 노노라는 책 몽땅 한 권을 읽을 수 있어요? 외울 수 있습니까? 뭔 얘기냐면은, 근데 6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원리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만 아시는 거지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건 암기한 학문이 아니에요. 암기하면 여러분들 평생을 해도 못해요. 근데 그 6이라는 분이 점을 쳤는데 이 6효라는 학문 자체가요. 6효라는 학문 자체가 여러분들이 점을 칠 때 명심을 해야 될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효를 배우기 전에 꼭 명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6효라는 학문 자체가 점수락이야. 64개를 가지고 공부하는 점수락입니다. 근데 점수락인데 점을 치는데 이걸 반드시 배우기 전에 꼭 먼저 명심하고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은 아무 때나 점을 치면 안 되는데요. 점을 치는 원칙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알이나 어디 이런 만신 무당집에서 보는 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6효라는 점수락은 반드시 점을 치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반드시 첫째로요.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머릿속에다 인식을 해놓고 공부를 해야지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년 공부하고 도로하고 타버립니다. 첫째로 불법적인 점을 치는 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합법적인 점만 쳐야 돼. 즉 뭐냐면 간단한 얘기로 이거예요. 야, 내가 오늘 도둑질을 하는데 조집에 들어가서 좀 물건을 훔칠 때 성공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점을 치는 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첫째로 불법적인 점을 치면 안 된다. 그거는 맞질 않아요. 하늘이 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합리적인 점만 쳐라 이거예요. 또 더 극단적으로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 성공할까 안 할까?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불법적인 점을 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그래요. 뭐냐면 한 가지 사건으로 되풀이점은 안 된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걸 배우고도 반드시 그럴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사무실을 옮겨야 돼요. 근데 이사를 가는 게 좋은가 안 가가 점을 쳤더니 나빠요. 그러면 나쁘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꼭 가야 되니까 좀 이따가 30분에 아까는 내가 잘못했어요. 한번 생각을 다시 해도 또 점을 쳐봐. 그래갖고 좋은 점괘가 나올 때까지 점을 쳐. 그럼 10번 하면 한 번은 좋은 깨가 나오죠. 그런 점은 칠려면 애초부터 치지 말아라.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점이든지 처음에 한 번 친 점이 딱 맞는 거야. 똑같은 점을 되풀이하는 건 안 돼요. 이거를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육효학을 배우기 전에 이걸 꼭 명심하고 배워야 됩니다. 되풀이하는 점은 안 돼요. 그런데 되풀이지 않는 건 돼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야 오늘 내가 주식을 살까 말까. 근데 점괘가 나쁘니까 그거는 돼. 근데 그거 말고 야 오늘 내가 땅을 살까 말까. 그건 사건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 한 가지 사건으로 되풀이하는 점은 안 되지만 사건이 다른 건 또 달리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적으로는요. 자기 점을 치는 게 자기 점을 치는데 그러니까 남이 점을 대신 쳐주는 것보다는 자기 점은 자기가 치는 게 제일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어머니가 아들 점을 대신 쳐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육효학에서 배울 건데 알아야 되는데 일단 자기 점을 치는데 만약에 이제 타인 점을 쳐줘도 돼요. 그러나 이 타인 점을 치지만 이거는 나하고 일륜 관계가 돼 있어야지만 이 점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효과가 큰 건 자기 점을 자기가 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머니가 자식 점, 부인이 남편 점 이런 일륜 관계가 있는 점은 좋아요. 근데 나하고 전혀 쌍판 없는 사람, 이래서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A라는 사람, 극단적으로 이걸 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참 간사한 거거든요. 사촌이 논 사람은 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샀어도 실제로 그런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나는 안 샀어도요. 예를 들어서 요분이 주식 산 거 제발 저 사람 주식 산 거 망했으면 좋겠어 하고 그럴까 안 그럴까 하고 점칠 찍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그런 심성 많아요. 내 거는 주식이 내가 떨어지는 것보다 저 사람 건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점치는 사람 내가 많이 봤다니까요. 그런 점은 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셨죠? 이해가? 네, 그런 거는 안 맞습니다. 그런 점을 치는 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점을 치는 방법, 점 치는 방법. 자, 이 점 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원래는 아까 우주의 숫자가 50개였어요. 아까 우주의 숫자가 50개입니다. 예? 그죠? 중앙에 5를 빼내고 나면은. 그래서 소광절이라는 분 위에 6이라는 사람서부터 이제 근데 사실은 이거를 제갈공명이 제일 먼저 활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나무를 이게 서죽이라는 거예요. 이 대나무를 제가 5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옛날 사람들은 이 대나무 여기다 제가 오칠을 한 거예요. 오칠을 한 건데 사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중국의 대만에서 사온 거예요. 비쌉니다 이거. 근데 이 대나무에다 오칠을 한 건데 이거 우리나라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거의 우리나라는 잘 안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대나무에다 오칠을 해서 50개를 갖고 점을 칩니다. 그럼 왜 50개입니까? 아까 우주의 숫자가 얼마였어요? 지금 50이에요. 그래서 50개라는 걸 갖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50개로 점을 치는데 이때 왜 대나무로 점을 치느냐 하면은 이 가장 썩지 않는 재료가 나무 중에서 대나무예요. 그죠? 썩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나무라는 특질 자체가 뭐예요? 곧고 정직하죠. 곧고 정직해. 그래서 올바른 점을 쳐달라라는 뜻이에요. 곧고 정직합니다. 올바른 점을 쳐달라. 그 다음에 이 대나무를 쓰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곧고 정직하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뜻이에요. 불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점괘가 딱딱 그대로 맞아라 이런 얘기죠. 아시겠어요? 불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한 건데 이 10개를 갖고 왔는데 이걸 서죽인데요. 그런데 이걸로 점을 치는 방법이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사용하지 않고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어떤 걸 쓰는 게 좋냐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내 점을 치든 만약에 개업하시는 분들 손님의 점을 쳐주든 이제 저처럼 이렇게 하세요.
집에 가셔갖고 반드시 요것도 대나무예요. 근데 요 나무를 어디서 쓰냐면 이게 뜨개질 바늘입니다. 뜨개질 바늘이에요. 요 뜨개질 바늘 8개를 구입하세요. 8개를 꼭 구입하세요. 나중에 총무님 우리 대표자 누구 하나 저기 그 동대문 시장이고 이거 가서 요걸 단체로 사오세요. 1인당 8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8개가 있는데 8개만 있으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번호를 1번서부터 저처럼 1번서부터 이렇게 보이죠? 1번서부터 8번까지 번호를 붙이세요. 8번까지. 그렇게 갖고 그런데 여기 지금 64개가 있는데 64개의 제일 상위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건유천개라는 건데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 할 거니까 서두르지 마시고요. 잘 이해를 못해도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 건유천개라는 게 뭐냐면은 상개도 천개고 하개도 천개예요. 그래서 우아래가 똑같은 게 이게 이 64개 1번이랑 가장 상개인 건유천개인데 이거는 위에도 1번 이 쾌에서 아까 건이 1번이에요. 이게 1이고 이것도 1이에요. 그래서 11. 그래서 점을 칠 때 자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8개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하는데 제가 프린트 나눠준 첫 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문서사라는 게 있어요. 요거대로 하세요. 점을 칠 때 소원을 비는 거예요. 요거대로. 내가 반드시 아까 점을 칠 때 하나의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를 소원하오니 이거대로 비나이다. 천지신명께서 이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점을 치는데 이 자리에서 외우세요. 남자는 먼저 왼손이 첫 번째 상쾌예요. 왼손. 예? 그러니까 남자 여우입니다. 남자 여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왼손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강의한 게 대성공을 이루어지시고 KBS에 촬영해 간 게 좋은 성과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해서 점을 딱 쳤잖아요. 그때 왼손에 뽑은 거. 여기 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6을 써. 6을 쓰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상쾌가 6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지고 오른손으로 캐를 하나 또 뽑아. 그래서 여기 지금 4가 나왔어. 그러면 6, 4야. 상캐는 6이고 하캐는 4가 나온 거야. 6, 4예요. 그런 다음에 8개 중에서 앞으로 설명하는데 왜 6효냐면은 이 6개 효가 요 처음에 요게 1효예요. 1효. 요거는 2효야. 요게 3효고 4효고 5효고 6. 그래서 6개의 효가 있어. 6개요. 6개의 효가 있어요. 그 6개의 효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숫자가 많은데요. 쾌는 앞으로 설명하지만 쾌는 64개밖에 안 되지만은요. 이 활용도는 무궁무진해요. 왜냐하면 같은 역할에도 1효가 동하냐 2효가 이거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내용을 해석하고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걸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6을 곱하면 얼마예요? 4, 6, 24, 384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384의 변화에다가 이제 또 사실은 이거 이상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10배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 각각의 의미에 따라서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거든지 나쁜 것만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라면 어떤 거든지 다 해석이 돼요. 정확히 해석이 돼. 그거는 내가 점괘를 쳤는데 틀렸다? 그거는 해석하는 사람이 틀린 거지 점괘가 틀린 건 아니에요. 신기하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점을 칠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제가 그 말을 빠뜨렸네. 점을 칠 때 또 하나 명심할 거.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 개가 나쁜데요. 이 개가 나쁘니까 기분 나쁘니까 내 멋대로 좋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아들 사주가 나쁘면은 기분 나쁘니까 나빠도 좋게 해석하는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접하지만 제가 이렇게 손님들도 해보지만 이 사주 같은 경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나쁘다 하면 다 싫다고 그래요. 예? 무조건 좋다고만, 나빠도 좋다고 그래야지만 저 사람이 유명하다고 그래. 우리나라 습성이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헛소리거든. 원칙은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해야지. 근데 나쁜 거 들은 거 싫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예요. 점괘를 쳤는데 나쁘단 말이야. 근데 나쁘다고 해서 이걸 좋게 해석하는 거 안 돼요. 자의적으로. 그거는 점괘가 틀린 게 아니라 해석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걸 명심하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내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육효학이에요. 그러면 64캐라는 거를 64캐에서 찾아야 돼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효과동한 걸. 그러니까 점을 칠 때 원칙적으로는 서죽 50개로 하지만 저거 하려면 복잡하니까 저처럼 지금은 다 이렇게 해요. 다. 어디든지 강의하는 사람도 저처럼 이렇게. 책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뜨개지하를 발을 하는 거 이걸 8개를 준비해서 여기다 남발 붙여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여자분이 점을 친다 그러면 우리 아들 요번에 우리 딸 요번에 시집 좀 잘 좀 가게 해주세요. 제발 좀 시집가. 하고 점을 쳤단 말이야. 그때 여자는 상태를 먼저 오른쪽 걸 먼저 하나 뽑아. 오른손. 그러니까 남자 위에요. 여자는 오른쪽 걸 먼저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다시 왼쪽 걸 하나 뽑아요. 아셨죠? 똑같은 원리야. 그리고 7, 8을 빼. 7, 8을 빼고 나머지 캐를.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사모님 한번 해보실래? 점괘 한번 해보실래? 자, 손을 하나 비고 점을 한번 쳐봐. 나처럼 한번 해봐요. 실습을 해봐. 이렇게 치고 남자 여우니까 먼저 기도를 하고 내가 하여튼 뭐든지 좋은 거 속으로 겉으로 말하지 말고 속으로 빌고 점을 하나 해서 해석을 제가 해줄 테니까 왼손으로 하나 뽑고 또 오른손으로 하나 뽑고 그런 다음에 7, 8을 빼고 나머지 6개 갖고 또 하나 빼고 왼손 남자는 하여튼 남자 여우니까 왼손을 먼저 하나 뽑아. 아니죠. 왜 그 원칙이 있는데 아무 손이에요. 처음에는 남자는 왼쪽으로 하여튼요 이 일단 원칙을 남자는 일단 왼손으로 뽑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하나 뽑고 7, 8개를 빼고 나머지 왼손으로 하나 뽑고 여자는 오른손을 먼저 하고 왼손으로 하나 뽑고 그 다음에 7, 8개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왼손 하나 뽑고 아셨죠? 첫 번째, 두 번째 했을 때 7, 8번을 뽑혔을 확률도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그럼 그때는 그럼 왜 캐가 64캐니까 64캐인데 왜냐면 아니죠. 빼긴 뭘 빼요. 캐가 여러분들이 아직 몰라서 그런데 이걸 봐요.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는데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그럼 요렇게 결합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88개가 마지막에 88개가. 88이 64 그래서 6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 자체는 88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캐를 뽑고 난 뒤에 7, 8번은 빼고 효는 6개니까 그리고 6효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하고 한번 뽑아보세요. 왼손으로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하나 빼고 자 그러면 상캐가 2캐가 나왔어요. 태캐예요. 그 다음에 7 27 1건천 2태택 3이와 그 다음에 이걸 다 집어넣고 7, 8을 빼고 7, 8을 빼고 이제 그래서 일 1캐가 나왔어요.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똑같이 여러분들이 2, 7에 1효가 동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2, 7캐라는 의미를 이제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그 8개에 보면은 앞으로 설명을 할게요. 2가 택계예요. 택이라는 게 뭐냐면 연목회인데 택계고 그 다음에 7이 뭐예요? 7간산이에요. 산캐예요. 그래서 택산 효쾌가 되는데 이 의미를 이게 도대체가 그 효가 어떠냐 하는 걸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64개를 일일이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라. 그거 골치 아프다고요. 안 외우면 어때요? 책에 있는 거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왜 그 의미가 부여됐는지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런 의미가 부여됐는지. 그리고 그렇잖아요. 왜 그런 의미가 되는지 의미를 아셔야죠. 그 다음에 일요. 요 일요가 동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런 게 이제 그 배우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육효라는 점이 무당 만신이 하는 뭐 무조건 뭐 점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 치는 점이 아니에요. 아니지. 똑같은 사건 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저 여사님 아들이 야 오늘 저 선보러 갔는데 요번 선보러 가는 요 아가씨가 하고 잘 그 결합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요게 성사가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고 점을 치는 거야. 그걸 갖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맞아요. 근데 안 되니까 아유, 이따가 다시 한번 쳐봐야지. 그건 안 된단 말이야. 한 번 친 걸로 끝이지.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 자기한테 불리하면 자꾸 친단 말이야. 제가 여기서 손님한테 점을 이렇게 해서 딱, 요거 집이 팔릴까요? 근데 정캐를 보니까, 이게 아주 나쁜 게 안 팔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택송 같은 캐, 이거는 아주 무조건 손실 나는 캐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캐가 나빠서 안 돼. 그러니까, 그럼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나면 됩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치? 오늘은 매매가 안 돼도 내일 매매가 될 수도 있잖아. 오늘 집 보러 온 사람하고는 계약이 안 됐지만은 내일 집 보러 온 사람하고는 계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서 오늘만 효용이 한가요? 예? 오늘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걔는? 예. 아니,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점을 친 거죠. 오늘 점. 오늘 점. 네, 오늘 내놨단 말이에요. 네. 산되는 사람이 청에 왔다 가고 네. 또 오고 그거는 근데요. 사람마다 바뀌니까. 아니에요. 일단 어떤 물건에 대해서 매매가면 딴 사람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은 계약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일은 사람이 바뀌니까 내일은 일진이 다르죠.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 육효점은 월권하고 일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일진이 병진이면 병진이를 놓고서 점을 치는 거야. 예, 신사월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내일 또 칠 수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오늘 선본권 안 되지만 내일 또 딴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대로. 그래서 한 사건에 대해서만 점을 치셔라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주역의 원리에 의한 육효 점술학이지 우리가 단순한 미신에 의한 무슨 뭐 미아리 청량리 점하고는 다르다는 걸 꼭 아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요. 육효 원리만. 그리고 제가 드리는 책은 진짜 여러분들이 보면 까마라칠 정도의 책입니다. 이 책 못 구합니다. 장담해요. 시중에 그 책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책을 여러분들이 100년이 걸려도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육효 원리만 정확히 잘 알면은요. 사주 몰라도 밥 벌어 먹는 건 지장 없어요. 사주 볼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왔는데 이분이 오늘 내가 땅 팔라고 하는데 땅 팔리니까 천표 딱딱 나와져요. 딱 보고 이거 오늘 팔립니다. 안 팔립니다. 10% 싸게 하면 팔립니다. 딱딱 나온다니까요. 신기하게. 근데 지금 저거 하시는 서죽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완전히 오늘의 행운인 같은데요, 말하자면. 네, 한 사건에 대해서만 보는 거예요. 한 사건에. 사주 아까 그 사람의 사주라든가 오늘의 일진 또는 용신이라고 했으니까. 자, 잠깐만요. 그거하고는 전혀 아니 관계없어요. 그런데 자 봐요. 그런데 제가 괜히 강조하려고 그런 거지요. 어떻게 사주보다 낫겠어요. 사주가 우선이지만은 이때 이 점을 칠 때요. 그 사람 사주의 용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 사주의 용신을 갖고 이 점에 대한 점을 친 거에 대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주를 모르고는 못 치는 거예요. 그 사람 사주의 용신을 알아놓고 점을 치는 거예요. 해석할 때는 이제 같이 되니까. 그렇죠. 그 원리를 아셔야 돼. 근데 그게 시중에 있는 교과서들을 하면은 정답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어느 걸 초이스하고 어느 걸 버릴 줄 알아야 돼. 요런 캐가 나고 요 효가 동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원리를 아셔야 된다.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근데 시중에 있는 책대로 하면 정답이 없어요. 해석 나름 붙이기 나름이야. 그러면은 이연령 비연령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딱 부러지게 정답이 있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지만 64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일요가 동했냐 이 동요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육효학이라는 거예요. 6개의 효가 동한 거다. 64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게 이제 기본이지만 아무리 좋은 쾌가 나왔어도 동요가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동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육효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6개의 효가 변하는 거다. 그래서 이 학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아까 유기의 청군부라는 이 사람이 주원장을 왕을 맨두고 나서 죽기 3년 전에 쓴 책이 청군부래요. 그걸 써놓고 이 사람이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신통이 했냐면은 하여튼 그 중국 사람들 그 책에 청군부의 서문에 유기의 말을 들어서 주원장이 그 쌍도독님이 왕이 됐으니까 백전백승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정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이 나쁜 거지 그 원리가 틀린 거는 아니라고요. 종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종교 자체는 심오한데 그걸 이용해 먹는 놈이 나쁜 거지. 그렇잖아요. 종교는 어떤 종교든지 기가 막히게 다 심오하고 얼마나 도덕적이에요.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네. 교수님, 네. 이제 효를 뽑는데 예. 대나무를 이용했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은 네. 솔직히 화토가 손에 잘 익거든요. 그걸로도 됩니다. 그럼 화토를 이용. 화토로 해도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화토로 해도 돼. 그런데 우리 선생님, 이 화토라는 건 채신머리가 떨어지고 도박적인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토로 해도 돼요. 화토도 1, 2, 3, 4, 5 다 있잖아요. 화토로 해도 돼요. 화토로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산에 예를 들어서 야외에 가서 화토짝 가지고 가든가 카드 가져가잖아요. 그걸로도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왜 우리가 왜 대나무 서죽을 이용하냐면은 그래도 진리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 진리. 그리고 또 망고 불구의 법칙이고 진리고 참이라는 뜻이 들어가야 돼. 근데 화토라든가 카드 같은 거 이거 도박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이게 최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아예 점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건 점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분하고 화토치기해서 돈을 딸까 안 딸까 그런 점을 치는 거 아니에요. 불법적인 그런 건 들어가는 게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요새 타로점 그 젊은 애들이 타로점을 많이 하는데 타로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타로점은요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그거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심심풀이 땅콩이에요. 이거는 3,000원 5,000원 그건 뭐 재미 보러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타로 그거는 서양점인데 이 주역처럼 심오한 학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육효라는 거는 주역에 의해서 우리가 64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점수락입니다. 이거는 해석만 올바르게 하고 치는 사람만 경건하게 하면은 100% 맞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제 할 거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교재를 미처 우리 직원이 한 권을 빼뜨리고 했어요. 그래서 한 권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수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수강료 내시고 그 교재료는 저한테 따로 그거는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어떤 원리라는 걸 아시고요. 그리고 참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또 촬영까지 나오시고 그래서 사실 저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런데 벼랑간에 이렇게 돼갖고요. 양해 말씀드리고 주변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어떻게 이 육효학에 관한 한은 내가 사주보다 더 잘 가르칩니다. 그렇게 아시고 주변에다 권유해서 좀 같이 배우러 오세요. 요걸로 하겠습니다. 네.